자, 오늘 우리가 시리즈 7이라는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라이센스고 어떻게 시험을 보면 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 버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리즈 7 시험이라는 건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인 일반 증권 판매자 뭐 이런 시험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미국 자격증이고요. 미국 자격증이 아니라 라이센스예요. 자, 이거부터 한 가지 먼저 설명드리고 해야겠네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자격증이라는 말하고 라이센스라는 말을 살짝 구분을 못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시리즈 7 시험은 라이센스 시험이고요. 라이센스는 정부, 주정부에서 이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센스라는 건 이 라이센스가 없다면 이 업무를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 이런 증권을 판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리즈 7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은 시리즈 7 라이센스가 없이 이런 증권을 판매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격증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CFA 자격증이다 아니면 뭐 CPA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이잖아요. 이런 건 뭐냐면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이 협회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이 협회에서 이 사람은 한 석사 요 정도 급의 저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요 사람은 아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한다. 요런 식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자격증이 없다고 업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어도 업무야 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하겠죠. 뭐 경력이나 있으면 하지만 뭐 법으로 뭐 그 요구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뭐 회사에서는 그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면 이런 자격증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격증과 라이센스가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리즈 7은 주정부 자격증이다. 네, 미국의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 상품을 팔 수 있는 라이센스인데 이게 미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쓰여요. 전 세계에서 다 쓰이는 이유는 이 많은 미국의 금융 기업들이 이미 전 세계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진출해 있는 많은 이런 자회사들에서 이런 또 판매도 이렇게 위탁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라이센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 시리즈 7, 그럼 되게 좋은 라이센스인데, 이거 뭐 요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근데 이 지금 만약에 시리즈 7을 직접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혼자 하고 계신 학생분은 분명히 이런 미국 금융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는 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필라에서 진행하는 시리즈 7 시험은 시험 자격 요건이 아무나 못 봐요. 이거는 반드시 이 필라라는 이게 지금 이 시험을 주관하는 데인데 이 필라라는 곳에 가입이 된 금융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봐요. 이거는 그 금융회사에서 이 사람 우리 회사 직원 맞아. 맞기 때문에 우리가 스폰서에 이런 스폰서십을 그러니까 돈을 뭐 낸다 안 낸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 우리 그 직원이 맞아. 그러니까 이 시험 볼 수 있게 해줘라고 해서 그러면 시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리즈 7을 공부하고 계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미국 금융회사에서 어쨌든 일하고 계시겠죠. 뭐 자회사든 협력회사든 뭔가에서는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리즈 7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냐? 시리즈 7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SIE 시험부터 보죠. SIE 시험 이게 초급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합격한 다음에 시리즈 7 보는 거죠. 그래서 시리즈 7 보면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SIE는 초급이라서 라이센스는 아니고 그냥 입문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시리즈 7부터 이 시리즈가 들어가는 것부터 라이센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만약에 학생분께서 이런 금융적으로 어떤 전공자거나 아예 뭐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있거나 내 멘토가 있거나 이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저기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모를 거고 또 이제 저같이 이런 사설 튜토링을 받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런 걸 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필라에서 진행하는 이 시리즈 시험이 뭐 2, 30개가 넘어요. 엄청 많아요. 뭐 시리즈 막 뭐 3, 뭐 시리즈 7, 시리즈 6, 뭐 6, 뭐야. 하여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건데 다 라이센스죠. 다 그 업무하는 데 어떤 업무는 이게 필요가 어떤 업무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지금 시리즈 7을 공부하시고 알아보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 두 개는 SI 시험을 봐야 된다. 보고 합격해야 시리즈 7을 시험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됐는데 오히려 이 시리즈 7을 공부하시는 분은 시리즈 7을 공부하면서 시리즈 66까지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 다니시는 은행이나 뭐 저기 그 금융회사에서 너 시리즈 7 따와. 그런다고 해서 이제 학생이 오케이 시리즈 7만 따면 되니까 SIE가 있어야 시리즈 7 따니까 이거 두 개만 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시리즈 7 따고 나면 반드시 그 일하시는 회사에서 시리즈 66 무조건 따오라고 그래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필라 시리즈 7 라이센스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완전 다는 아니에요.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예요. 근데 이 시리즈 66, 이 66은 무슨 라이센스냐면 시리즈 7하고 붙어야 돼요. 이게 꼭. 그 저기 66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66은 7하고 이게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고객의 어떤 뭐 증권 계좌나 이런 어카운트 중에 fee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fee 어카운트.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객의 어떤 계좌를 관리해주고 고객 대신 계좌 관리하는 지기 하는 대가로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미션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리즈 7으로 일반적인 어떤 금융 상품 팔면 당연히 커미션이 나오죠. 그 비용보다 아예 그냥 계좌를 내가 그 증권 계좌를 관리해 주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금융회사에서는 어쨌든 시리즈 66까지 무조건 따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 학생분도 잘 알아보시고 시리즈 7 공부하면서 시리즈 6까지 그냥 공부해서 한 번에 빠바바바 붙어버리는 게 좋을 거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려요. 어쨌든 이 우리가 시리즈 7 시험 난이도는 당연히 시리즈 7이 훨씬 어렵고 이게 뭐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이 시리즈 66은 좀 어쩜 법적인 거, 미국 법 같은 거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어쨌든 뭐 은행에서 지금 요구하면 다니시는 회사에서 요구하면 뭐 시리즈 7만 따시고요. 근데 어쨌든 66는 따야 될 거예요. 따야 더 비싼 걸 하니까 무조건 저기 그 금융회사는 이걸 원하니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뭐 혼자 알아서 준비하시고 은행에 다니시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야 그렇지만 나는 미국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사실 볼 수 있는 시험이 이 SI 시험밖에 없잖아요. SI는 어떤 자격 요건이 없으니까 이거 볼 수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시리즈 7은 반드시 금융회사에 취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금융회사에서, 이 사람 우리 회사 직원 맞아.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게 해줘. 라고 스폰서십을 지원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취업을 안 하는 학생은 SIB밖에 못 보냐? 자, 시리즈 66는 또 회사에 취업을 안 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금융권에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SI2만 공부하지 말고 반드시 시리즈 66까지 공부하라 이거예요. 왜냐? SI2만 시험 합격한 다음에 우리가 원서를 내는 거랑 지원하는 거랑 시리즈 66까지 있으면서 지원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당연히 66까지 있으면은 딱 저기 미국 금융회사 입장에서 너는 준비가 거의 됐구나. 우리 회사 들어오면 너는 시리즈 7 바로 따면 되겠네. 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시리즈 7의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 난이도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사실 미국 이게 자격증이 아니라 이건 라이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보다는 라이센스를 따는 사람이 더 적겠죠. 이건 완전 필요해야만 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판매를 해야만 따니까.
사실 한국 측이 그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어떤 뭐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한 거보다는 대부분 영어로 써져 있는 거나 아니면 한국 분들이 써놨어도 되게 옛날 자료일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시리즈 7 시험 쉬운데요?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SI는 완전 쉬운데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자격증하고 이런 라이센스는 조금 다른 게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어떤 주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직업이 필요하니까 라이센스를 발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이런 시험이 시작될 때는 당연히 시험이 쉬워요. 왜냐?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겠다고 법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완전 쉽게 해줘서 그냥 그 라이센스를 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딴 식으로 했더니 이거 뭐 불법을 저지르는 놈도 많아, 너무 능력이 없는 놈도 많아 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컴플레인이 발생하겠죠. 그러니 정부 측에서도 시험 난이도를 올려라. 그러면서 합격자 관리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정부 라이센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자격증들, 뭐 CP나 CFA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지만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정부 라이센스는 미국 금융 라이센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부동산 라이센스도 그렇고 뭐 모기 라이센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캐나다 살잖아요. 캐나다에 있는 뭐 금융 라이센스 뭐든 급격하게 어려워진다라는 게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저기 합격자가 발생되면 그만큼 정부로부터 얘네가 욕먹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이 시리즈 7 이런 라이센스 시험 완전 쉬운데요? 이거 뭐 얼마만 뭐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해요. 그딴 소리는 다 불시시다. 다 개소리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매우 많은 학생들을 다 가르쳐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금융 라이센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라이센스, 뭐 모기지 라이센스, 생명보험 라이센스 뭐 전 다 가르치잖아요. 다 있고. 자, 그런 제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어떤 시험을 보고 그거 쉽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공부 거의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운으로 어떻게 붙은 사람이에요. 운으로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운빨이 좋으면 또 그 사람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고 내가 공부했던 것만 나오면 뭐 붙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이 아주 좋았던 사람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시험 쉬웠어요 그러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자신이 되게 고득점으로 합격했어도 시험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생각보다 어려웠는데요. 쉽지 않은데요. 곤란한데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공부를 저랑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또 시험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난이도에 난 깜짝 놀랐다. 난 어려웠다.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분이 뭐 머리가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시험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시험 자체가 어려워졌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그 어려워진 거에 따라서 그런 전략이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주 최근에 나온 어떤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이 시리즈 7의 시험이 거의 CPA 레벨 2와 맞먹는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CFA요. CFA 시험이 더 어렵긴 하죠. 더 어렵긴 한데 CFA가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시리즈 7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냐? CFA는 애널리스트 양성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나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 뭐 금액 이런 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산을 아주 그냥 복잡한 계산을 엄청 많이 하는 게 CFA 시험이라면 우리 시리즈 7 시험은 미국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금융 상품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리즈 7에서는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거의 산수 문제예요. 그냥 손으로도 그냥 풀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바라보는 게 다르고 특히 시리즈 7에서 나오는 어떤 옵션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은 CFA 레벨 1에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CFA 레벨 2에서 살짝 빼고 CFA 그 레벨 3에서 나오는 내용이 시리즈 7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리즈 7과 CFA가 레벨 2 정도가 거의 동급이다라고 말하는 정도니까 쉬운 시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거 쉬운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 진짜 옛날에 땄나 보구나. 너 완전 운으로 땄나 보구나. 너 지금 보면 못 맞출 걸. 왜?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땄을 때랑 지금 시험 범위도 완전 틀려요. 그러니 인터넷에 떠도는 그 뭐 쉽다 뭐 하다 그런 소리는 다 잊으세요. 다 잊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금융 전공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금융 전공이었으면 이런 수업을 안 듣겠죠, 저한테. 근데 금융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CFA라는 시험은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그분은 나는 전공도 아닌데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회사에서 따오라기는 하는데 어쩝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융공학이라고 말하잖아요. Financial Engineering. 금융공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드느냐? 금융의 어떤 샌드박스다. 샌드박스는 애들이 이렇게 모래성 만들고 노는 거죠. 또 금융의 어떤 레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런 샌드박스나 이런 레고는요. 이 가지고 있는 걸로 내가 어떻게 만든 건 내 창의성에 만드는 사람의 창의성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어떤 매뉴얼이 있고 이대로 만들어라. 그대로 안 만들고 내 멋대로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우리가 판매하려는 이런 금융상품도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가 많은 게 어느 정도 많느냐? 만 개, 10만 개, 뭐 100만 개 얼마가 될지 모르 거의 이런 금융상품의 종류는 무제한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무제한인 걸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이 무제한이라는 말이 정말로 그냥 막 무제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공학을 통해서 이런 레고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는 어떤 금융 상품의 종류에는 이 네 가지밖에 없다고 치면 돼요.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이 캐시 이 부분은 캐시를 현금이죠. 현금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른 건데, 자, 두 번째 본드가 이게 채권이에요. 세 번째는 이퀴티가 이게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데리베이티브가 이게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뭐 지금 학생분이 막 적으면서 하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수업에서 배울 거니까 이제 챕터 넘어가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터너티브 즉이 인베스트먼트가 우리가 대체 투자 상품이야. 대체 투자. 자, 어떻게 되느냐? 요 다섯 가지 있죠. 요 다섯 가지를 레고처럼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막 캐시랑 본드 섞고 뭐 캐시랑 뭐 주식 섞고 뭐 본드랑 뭐 섞고 뭐 섞고 뭐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면 그건 새로운 금융 상품이에요. 이게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캐시를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캐시는 뭐 그냥 쓰는 현금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험에서 CFA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 시험에서는 뭐만 배우냐? 이 네 가지 배우는 거예요. 본드, 그러니까 채권, 주식, 파생상품, 대체 투자. 이걸 어떻게 섞느냐? 또한 그러면 학생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네 가지를 섞어봤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뭐 1로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뭐, 4, 3, 뭐 24개 정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요런 게 아니라 채권을 뭐 2개 하고 주식을 1개 하고 파생 상품을 몇 개 하고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져요. 또한 채권의 어떤 뭐 유효 기간 뭐 마추리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뭐 숫자 뭐 여러 가지로 이거 뭐 조건들을 집어넣으면서 조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상품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배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합성을 해내고 만들어진 금융상품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 학생분께서 아하 우리가 지금 저랑 하는 이 시리즈 7 수업을 통해서 본드, 주식, 뭐 저기 파생상품, 대체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 다른 시험도 어차피 그거를 변형시키고 조합시킨 어떤 다른 시험이 나오겠구나. 결국 똑같아나는 거예요, 결국.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가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시리즈 시험 공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면 제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분은 당연히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 분이겠죠. 이게
한국 시험하고요. 한국 시험과 이 서양, 그러니까 뭐 북미라고 할게요. 북미 시험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무슨 말이냐? 북미 시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이 여기에 있는 베스트 파서블 앤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요. 이 베스트 파서블 앤서 시스템이 도대체 뭔지를 학생분이 꼭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이제 현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수학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 수학 시간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였지 뭐 기초 뭐 배우죠. 뭐 칼큘러스 이거 배우죠. 기초 뭐 미분적분 뭐 시험이었다 수업이었다 쳐봐요. 딱 이제 수업을 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쪽지 시험을 보겠대요. 쪽지 시험. 쪽지 시험. 보겠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쪽지 시험을 봤어요. 열 문제였어요. 아주 쉬워서 저는 금방 풀었어요. 어차피 왜냐면 여기 캐나다나 미국 이런 북미는 어차피 계산기 다 쓸 수 있거든요. 뭐 쉽게 풀었어요. 근데 이 열 문제 중에 엄청 쉬워가지고 쉽게 풀었는데 이 중에 다 풀긴 풀었는데 이게 다 객관식이었거든요. 객관식. 근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5번 문제가 제가 너무 쉽게 풀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 저기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답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2로 나왔다. 이게 제가 계산한 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A번 0, B번 뭐 10, C번 100, D번 뭐 1, 이렇게 답이었다 쳐요. 이게 객관식이니까. 그럼 객관식이니까 하나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12가 나왔거든요. 계산했더니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씨 뭐 내가 좀 잘못했나 계속 이거 갖고 매달렸는데 아니 어떻게 해도 제가 한 게 답이고 이거는 뭐 떻게 어렵게 꼴 수도 없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지금 시험 끝날 때까지 되게 제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고민한 다음에 결국 저는 답을 A로 했어요. 왜 했냐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답이 0이나 뭐 1,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답을 0으로 했거든요. 다 했는데 이제 쪽지 시험이니까 이제 한 20분인가 30분 시험 본 다음에 이제 쪽지를 다 걷어가면서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뭐 안 어렵지?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안 어려웠다고. 근데 답이 없는 게 있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답이 없는 게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문제 보서 몇 번이냐고. 5번이라고 5번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문제를 짝 쓰면서 풀어줬어요. 풀어주면서 답 12. 이렇게 쉬운 것도 지금 못 푸냐고. 이건 굉장히 실망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는 당연히 풀었는데 그 보기 보라고. 답에 그게 없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답을 쭉 보더니 왜 있는데?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딨냐고 12가 지금 A가 0이고 B 10이고 이런데 했더니 교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 야, 정답 B잖아. 그 애들이 그게 왜 B냐고. 아니 수학이라는 거는 확실한 정답이 있는 거고 그런 지금 학문 아니냐고 했더니 교수님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야, 너네는 베스트 파서블 앤서 시스템도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뭔데요 그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보기 중에 확실한 답이 없으면 그거는 가장 근접한 비슷한 걸 찾아. 그게 베스트 파서블 앤서야. 북미에서는 다 이래. 그게 기본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 시험과 북미 시험의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국은 어떤 우리가 저기 그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수능도 그렇고 확실한 문제 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답이 살짝도 틀렸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잘못된 거고 그 문제는 제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기 무효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저기 수능도 그렇고 시험을 본 다음에 반드시 얘네가 문제도 공개고 답도 공개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떠냐? 시험 본 다음에요. 문제 공개 거의 안 해요. 거의. CFA가 지금 이번에 시험 본 걸 공개하는 안 해요. 얘네 시리즈 7이 뭐 시험 본 거 공개하냐? 안 해요. 공개. 왜 공개를 안 하느냐? 만약 이런 북미 시험이 어, 시험 본 다음에 공개를 하면은 한국처럼 엄청난 오답 논란 이런 뭐 문제가 잘못됐다는 논란에 휘말리기 때문에 고소 엄청 당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고 공개를 안 해도 되는 얘네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이 문제 틀렸어요.
해도 뭐 거기에 답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북미에서는. 야, 베스트 파서블 앤서야. 거기 자 보세요. A, B, C, D 있었죠. 이 중에 정말 A도 답이 아니고 B도 아니고 답이 C도 아니고 D도 아니에요. 정말 다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 하나는 찾아내야 돼요. 이 중에 그나마 제일 맞는 거. 다 틀렸어도. 그게 북미 시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한국분이 왜 알아놓는다면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시험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교과서 절대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 보고 그거 딸딸 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서 몰랐던 내용은 거기 있는 해설 보고 외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출 문제나 이런 거에서 나왔던 문제가 딱 맞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답이 맞는 답이 아니고 거기서 나온 해석이 맞는 해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 문제를 그냥 정당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정당화시키는 걸 justify라고 하거든요. justify. 예. 단순 justify 하는 거 왜? 북미 시험 자체가 베스트 파서블 앤서 시험이니까. 그러면 이런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그 문제 똑같이 안 나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북미 시험은 한국 시험이랑 이런 시험에서 다르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북미 시험은 무언가 어떤 디테일 한국처럼 디테일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북미 시험은 대부분 어떠면 전체적인 그림을 학생분이 볼 줄 알아요. 전체적인 걸 볼 줄 알아야 거기서 문제를 이상하게 내거든요. 왜냐면 이제 북미에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사시면서 회사 같은데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면은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이 잡 인터뷰를 하면 그래도 그 저기 지원자한테 회사에서 좀 깊숙한 질문을 하잖아요. 뭔가 어떤 상황을 주면서 이게 상황적으로 어떤 깊숙한 어떤 자세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아무리 이런 금융회사에 들어가도 너 꿈은 뭐야? 뭐 이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동양인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이런 금융 포지션으로 회사를 지원했는데 너 꿈은 뭐야 그러면 아니 무슨 꿈을 묻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도대체 뭐 내 개인적인 꿈을 묻는 건가 아니면 이 회사에서 무슨 꿈을 묻는 건가 되게 대답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네가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건 뭐고 뭐 이 회사는 도대체 왜 지원했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기 북미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면 뭐냐? 그냥 북미에서는 자세한 거 물어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냥 네가 대답해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거 물어볼 테니까 너도 대답해봐. 거기서 우리가 알아서 저기 해석해가지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해서 우리 회사랑 네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니까 너는 그냥 대답을 해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시리즈 7 시험도 어떠냐? 북미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한국 시험처럼 완전 디테일하게 안 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가 완벽한 문제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방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시험 문제를 공부하는 걸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거는 옛날에만 통했던 방법이에요. 옛날에 완전 범위도 짧고 옛날에 이 라이센스를 뿌릴 때 그러니까 쉽게 합격했겠죠. 지금 그 사람들 시험 보라고 해보세요. 합격할 수 있냐? 합격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께서 시험 이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꼭 저기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은 이거예요. 뭐냐면 교과서부터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부 방식대로 그냥 기출 문제 뽑아서 그냥 연습 문제 뽑아서 그냥 문제 풀면서 외워나가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밑에가 시간이고 뭐 저기 위에가 뭐 효율이라고 칠게요. 효율.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엄청 높아요. 엄청. 이거 자 볼게요. 이게 더 다시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막 아는 것도 많고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도달하면 갑자기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지게 돼요. 갑자기. 속도가 갑자기 정체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뒤로 챕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이게 꼬꾸라지는 결과가 일어나요. 꼬꾸라지는 결과가. 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맨 처음에는 되게 머릿속에도 잘 들어오고 막 다 문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갔더니 더 이상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야 이거 뭐 긴가민가 하고 어느 순간 여기 가면은 훅 떨어져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지? 아니 이게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안 맞는데 뭐야 이건 여기서 분명히 이 말인데 저기서는 여기 아니고 뭐지? 이런 걸 분명히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우리가 교과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배운다면 어떠냐면 처음 시작은 느려요. 느려요. 분명히 그 학생분들이 이해하기에도 느릴 거예요.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팍 치고 올라가요. 왜? 처음 한 챕터를 배웠을 때, 아씨, 잘 모르겠어. 챕터 2를 배웠을 때 잘 모르겠어요. 문제도 잘 안 풀려요. 아씨, 뭐야, 이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 앞에 내용, 뒷 내용이 합쳐지게 돼 있거든요. 미국 시험은, 북미 시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갔을 때 확 치고 올라가시고 합격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학생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분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랑도 이제 뭐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혼자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신 다음에 내가 공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이제 시험 봐도 되겠다 안 봐도 되겠다 이런 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필라 사이트에 가면 이 컨텐츠 아웃라인을 줘요. 이그잼 여기 이거 올려져 있어요. 보면 이게 어떤 시험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보면 뭐 이렇게 내겠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몇 퍼센트 나고 이딴 건 필요 없어요. 뭐 여기서 73% 나온다고 여기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이런 건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필요가 없고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얘네가 써놨어요. 어떤 걸 내는지. 그랬을 때 학생분들이 내가 시험 준비가 됐다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자, 여기에 옵션 디스클로저 도큐먼트라는 게 있죠.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ODD가 뭐야? 나한테 설명해봐. 그랬을 때 제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아예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 공부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ODD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ODD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게 어떤 시험이 이렇게 물어볼지 저렇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CMO는 뭐냐? CD는 뭐냐? 이거를 그냥 CD는 뭐야? 설명해봐. 한국 분들은 이걸 공부해서도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해요. 왜? GD가 어떤 조건이고 어떨 때 뭐가 뭐냐? 그래야 한국 분들은 잘 대답을 하지. 그냥 단순히 CD가 뭔데? 설명해봐. 그러면 학생분들은 뭐야 질문이? 아니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 네가 그래도 질문을 좀 쪼개줘야 하지. 아니요, 국민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준비가 됐나 안 됐냐는 요런 그 컨텐츠 아웃라인을 보면서 요런 안에 내용 시큐리티 액트 저기 1933이 내가 그냥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질문이 뭐냐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 하나 던질고 설명해봐.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만약에 설명 못하겠다. 그럼 나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챕터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한 번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이 시리즈 7의 수업 방향은요, 어떠냐면, 우리가 이 시리즈 7에서도요, 많은 법률 문제가 나와요. 하지만 법은 학생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꾸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어떤 법의 어떤 저기 막 숫자나 뭐 이런 것까지 우리는 외우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뼈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리즈 7 시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리즈 6 아니면 CFA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숫자들도 있어요. 이런 디테일 숫자 우린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와봤자 몇 개 안 나오고 그걸 외우는 노력을 해봤자 다 의미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런 디테일한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도대체 이거의 의미 이런 것만 알아서 다른 시험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이뤄 나갈 거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결론적인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수업에서 학생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 수업을 같이 저랑 진행하시면 되냐면 이 지금 챕터에서 지금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근데 무엇을 배우는 게 왜 배우냐? 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배우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 그냥 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왜 하는지는 알아야지. 이걸 우리가 왜 배우는데? 너 이거 시험에는 왜 내는데? 그건 알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딱 나오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비전공자고 처음 이 시리즈 7을 공부하시는 분도
무조건 한 번에 시험 합격하실 수 있고요. 시리즈 7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이래요. 만약 비전공자고 이걸 그 금융에 대해서 문외한이셨던 분들이 시리즈 7을 공부해 사실 어려울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7에서 끝내면 안 돼요. 다른 것들도 다 따야죠. 왜? 이거 하나만 따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따면 다른 건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려요. 한 번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리즈 7 한번 공부하는데 아무리 비전공자로 해도 한 3, 4개월 잡거든요. 3, 4개월? 한 짧게 잡으면 한 3, 4개월 잡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따셔야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오늘의 시리즈 7 설명회가 끝났어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